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한밤의 토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대장정에 이제 나섰는데요. 그 중에는 또 야권의 윤석열도 있죠. 그리고 자칭 킹메이커라고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그 이유가 연락을 수차례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쪽에서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쯤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김종인 씨의 서운함이 흠뻑 묻어나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전하고요. 또 그리고 이준석 당권 도전, 당대표 도전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태경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이준석이가 좀 우파에게 큰 웃음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여러 가지 좀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좀 씁쓸하기도 한 소식 하나 또 나왔고 문재인의 선거 개입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런 소식들 모아서 오늘 한밤의 토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제가 이 안에 렌즈를 누르는 시술을 할까 해갖고 눈이 정말 피곤하고 밤마다 방송하고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피곤해서 안과에 갔는데 그냥 이대로 살라고 합니다. 예, 한다고 해서 이 시력보다 더 좋진 않다고 하네요. 예, 불편하긴 해도 참다가 더 나빠지면 시술을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참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의사가 신의 한 수 팬입니다. 예. 그러면서 대표님 그냥 이대로 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몇 마디 나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부글부글거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눈이 나쁘다고 그래갖고 안과 간다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분이 소개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안과 의사가 한번 검진을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고 해서 갔어요. 유명한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쨌건 기분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네. 이게 참 안경 때문에 불편한데 하여간 그런 소식이 있었다는 거. 개인적인 사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안 한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은 무조건 한 번씩 탁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바로 요 소식입니다. 자, 김종인 새로운 꿈틀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과 거리두기. SBS에 출연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는데 의미 있는 얘기도 있고 제가 들은 정보도 있고 해서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주자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씨는 이날 SBS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정서가 거기에 맞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앞섰던 이인재, 이해창 후보를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각각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2002년 대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꿈틀거리는 거 좋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꿈틀거리면 뭐 합니까? 이제 대선이 코앞에 와 있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거 꿈틀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지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건데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고 공개적으로도 제안하고 비공식적으로도 연락을 했는데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잠시 또 이후에 하겠고요.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지지율이 낮았던 건 분명해요. 6%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의 30% 앞서가는 이인재를 뛰어넘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 대통령이 된다. 진짜 유력한, 진짜 뭐 거의 대통령 이해창 이렇게 부르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해창을 뛰어넘어서 당선된 2002년 예를 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SNS 또 미디어 환경이 훨씬 더 좀 방송 중심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노무현은 인터넷을 그 당시에 점령했어요. 커뮤니티를. 그래서 그런 힘도 작용한 거죠. 초창기에.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밑바닥은 SNS는 그때는 인터넷이죠. 인터넷 커뮤니티로 훑고, 그리고 당내에서 호남세를 업고, 그래서 경선 뛰어넘고, 그리고 단일화 과정이 참 드라마틱했어요. 그게 이제 이 노무현이가 이제 그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실패하면서 뒤돌아서는 모습, 예, 그 참 동정표를 많이 얻었죠. 그게 막 방송사에 막 나갔거든.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지. 예.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은 그만한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뿐이 안 된 사람이 김대중의 어떤 지지, 호남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인재를 뛰어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들.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 지금은 그런 정도의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는 야권에서 그처럼 지지세를 모아줄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냐 이거죠. 지금. 예? 밑바닥에서 없어요. 꿈틀거리는 사람은 그냥 꿈틀거리고 끝나는 거야 지금은. 그런데 이제 김종인 씨가 그런 꿈틀거림, 또 뭐 지지율이 낮더라도 막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서운함, 예,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경제 전문가 출신 대통령은 많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말에 대통령이 꼭 어느 한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면서 국가 경영에 상식적인 지식만 있고 좋은 참모를 활용하면, 자기 얘기하는 거죠. 예, 활용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냐? 이렇게 묻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면 오랫동안 나라의 현실을 인식하고 나라의 변화를 깨닫고 국민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랜 준비를 거쳐야 한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돼도 힘든데, 그런 준비 없이 순간적인 여론 형성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아마 윤석열을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정치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내가 윤 전 총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누굴 기다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이 있으니까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이 김 위원장의 자신의 적극적인 타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상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냈어요. 김 전 위원장은 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서 도전할 마음을 굳히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미래일이라 뭐라고 답변할 필요가 없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점심에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정보를 좀 들어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바 이렇게 좀 전달했는데, 일단 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측에 연락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했다.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보예요. 그런 주변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별의 순간이 왔다. 만나서 얘기하면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답변이 없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제가 다른 쪽을 통해서 정보를 받은 거는 윤석열 측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거의 연락이 왔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거예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혹여 현존하는 지금 같이 함께하는 참모진들과의 융화 이런 것들이 걱정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거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참모진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10번 넘게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는데 윤석열 측이 한 번도 답변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아마 섭섭함이 극에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이제 너는 안 돼,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그때 가서 또 필요에 의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함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정치권에서 들려 나오는 이야기고, 또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제3지대에서 당분간은 뭐 크게 판을 벌인다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자기 논리를 세우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부터 엄청난 공격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뭐 그건 맞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처럼 흙탕물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아사리판이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윤석열도 빨리 들어와라, 제3지대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어쨌건 저는 초지일관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3지대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조금 더 스마트한, 그리고 몸집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어디 여행 가면 너무 짐을 많이 쌓아놓으면 가다가 그 짐 때문에 지치잖아요. 챙기다가. 아주 간편한 짐을 싸고 먼 길 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치지 않게.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여야지. 지금은 좀 시기가, 총장 퇴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1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한 8개월이나 지났습니까? 아직 잉크에도 사인이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2, 3개월은 더 윤석열 총장은 지금의 모습대로 그대로 가도 된다. 여기서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의 진정성과 내공인데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부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윤석열의 스탠스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왜 이렇게 빨리 안 움직이냐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뜸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자강해야 돼요. 자강. 그게 뭐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권 후보들이 지금 외곽에 다 있어요. 홍준표 대표, 뭐 안철수 다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5% 나오는데 국민의힘은요,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 지금 잘 나오는 것도 아니구나.
원희룡 2%, 유승민 2%. 이 2%는요, 지지율이 아니야, 이거는. 예.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 10%를 만들어내는 후보가 나와야지만이 윤석열과 뭔가 함께 할 때,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여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낙동강 오리알. 예? 이거 자꾸 말 바꾸고 말이죠. 자기 고집 세우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김종인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뭐 김종인 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별로 언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신의 한수에서도. 예. 윤석열의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윤석열은 김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씨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안철수 대표와 오늘 얘기를 했는데 참 합리적으로 무조건 야권 단일화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합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양보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시간을 오히려 더 늦추는 것 같다. 예. 자신은 언제라도 합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요 정도가 이제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 누가 또 이 경쟁에서 승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승리해서 5%, 5%, 2%, 2% 이거 다 모으면 10% 정도 되잖아요. 14인데 뭐 이것저것 떨어져 나가고 10%만 만들면 예, 다음 당권을 가진 당대표가 10%만 만들어내면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예,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만 바라보지 말고 자강해가지고 예, 또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어떤 분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누이 강조했어요. 적어도 우리 광화문 세력과 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당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지금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열심히 좀 뛰고 있습니다. 예.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예. 당권 도전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여러분들 하여튼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당대표 도전자는 이재용 석방운동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로고 바뀌었죠. 수개표 운동. 예,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사람. 예,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만들어갈 분. 예, 적극적으로 저희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밀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수개표 운동, 이재용 석방 운동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추천, 예, 구독, 예, 많이 눌러주십시오. 김보리님, 아유, 늘 감사합니다. 예, 문화평론가 김현수님, 아유, 우리 김보리님, 뭐, 그 다음에 김현수님이 신튜브의 슈퍼챗 수익 상당 부분을, 대부분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갖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만 아니면 오케이. 나경원 지지합니다. 유승민은 역적이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아하, 이거 보니까 말이죠. 이준석이 당대표에 나온다고 해요. 이 참, 유승민이 밀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준석이 요즘 자기가 떴다고 생각하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파면여도 지금, 당대표 도전한다고 하니까 이준석은 훨씬 나아요. 예. 자,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죠. 이준석, 야당 대표 깜짝 출마한다. 젊은 세대 호응은 젠더 갈등 때문이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국민의힘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의 포럼 강연자로 나서서
당대표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도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이준석이죠. 출마 이후로 젠더 이슈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030 세대가 우리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메시지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제가 85년생인데 제 나이에서도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대학 가지 마. 이런 소리를 들은 경우가 거의 없다. 2030 이슈에 특화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내용이 별로 없네요. 그쵸? 특화된 메시지가 별로 없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자, 2030 이슈에 뭐 젠더 이슈를 집어넣겠다. 그리고 여성들도 끌어오겠다. 또 남성들도 끌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준석하고 진중권이하고 매일 싸우고 있어요. 예. 특히 뭐 진중권이는 뭐 요즘 뭐 한국 남자. 그래갖고 뭐 한남 뭐 하여튼 뭐 뭐라 그러더라? 하여고 한국 남자 뭐 그런 그 성기를 막 폄하하고 말이죠. 한추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는 뭐 걔네들 얘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쓱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요즘 20대 남자들과 그리고 페미들 20대 여성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이 지금 이런 이슈 뭐 젠더 이슈를 가지고 2030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겠다. 특화된 메시지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대 여성이나 남성이나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남녀 갈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서로 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분명히 있지만 대다수의 20대 남성들과 여성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예? 우리 사회가 공정이 깨졌고 그리고 경제 부분 더 나가서는 이 부동산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20대가 앞으로 집 한 채 사기도 어렵고 예? 이 사회에서 정말 과거처럼 성공할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의 바닥이라든가 기회의 사다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더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20대만이냐 또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예. 지금 상황은 어떤 특정 20대 30대 세대를 놓고 우리가 정책을 거기에 뭐 특화시켜서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개조가 필요한 거죠. 예. 그 개조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조가 되면은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대면 제 자녀들이에요. 제 자녀들. 예. 제 아들, 딸.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손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20대도 저희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가 진중권과 싸우면서 우리는 20대 남성이 있다. 20대 여성들은 이렇다 하면서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논쟁들이. 예? 저는 폭넓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예? 그럼 결국은 공정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여기에 귀결될 수뿐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세금을 지금 많이 걷고 있는데 결국은 그 세금이 미래 세대에게 다 전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성세대가 양보해 줘야죠. 예? 양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 그래서 어떤 특정 세대만 놓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세대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기성세대는 양보하고 20대는 더 노력하고 예? 또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젊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30대 40대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예,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국민의힘이 그거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이준석처럼 어떤 특정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자기 멋대로 막 던질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자기 쇼하는 것 같아서 참 불편해요. 지금 이게 20대 여성들도 일부는 말이죠. 굉장히 건전하게 우리도 군대 가겠다 말이지. 남성들과 똑같이 한번 대우 받아보겠다. 이런 여성들도 있거든요. 또 20대 남성들도 왜 여성이 군대 가냐. 우리가 군대 가고 또 나라 지키고 우리 힘이 있으니까 남성으로서 할 일을 하고 또 여성으로서 할 일을 한다. 우리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20대가 훨씬 많지. 뭐 누가 고추가 작니 뭐 이런 지엽적이고 편협적이고 말이죠. 그런 논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말단세포 같은 논쟁으로 20대를 분열시키는 자들, 그 중심에 진중권과 이준석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돼요. 이준석에게 한마디 해야 된다고. 그 싸움 끼지 마라. 세대 간 갈등 당신이 조장하고 있다. 이거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또 오늘 슈퍼챗이 막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신이 없네. 예,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준석이는 제가 당대표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도전하려는 이유는 지금 당의 구조가 이런 새로운 이슈에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가치에 호응하지 않던 젊은 세대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호응한 건 젠더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젠더 갈등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에요. 암담함. 물론 남자들은 이런 젠더 갈등에 우리가 손해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더 화난 것도 있죠. 문재인 정권의 이 페미 정책 때문에 더 화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20대 남성은요, 이런 젠더 갈등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데이트 한번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20대는요, 데이트도 잘 안 해. 뭐 돈이 있어야 데이트를 하지. 물론 뭐 집안이 유복한 사람들은 달리 또 평가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지금 서민들은 말이죠. 특히 그 가정에 있는 젊은이들은 뭐 지금 갈등 문제를 얘기하기를 떠나서 내 미래 문제가 암담하다 이거야. 암담하다. 그걸 우리가 해소시켜야죠. 그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전반적인 문제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20대 여성들 50%도 돌아섰고 남성은 70%가 돌아섰어요. 20%가 그래요. 젠더 때문에 그렇게 젠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돌아섰다고 하는데 나머지 50%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는 20%대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발언도 나와야 되겠지만 50% 그 갈등 안에 들고 싶지 않은 50% 여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 게 바로 선거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개조구 혁신이지. 어떤 특정 집단에 매몰돼 갖고 말이죠. 거기 빠져 갖고 막 지금 며칠째 언론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짜증나게. 참 답답합니다.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마저도 말이죠. 저도 지금 뭐 한춘지 뭐 한남인지 이거 몰랐던 사람들마저 알게 만들고 있던 거 아니에요? 자, 이준석이는 우리 당이 집권 전략 자체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2030 세대 유권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주당보다 미래 먹거리를 고민한다는 이미지를 줘야 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미래 먹거리를 고민한다는 이미지를 줘야 한다. 맞아요. 근데 미래 먹거리가 뭔지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예? 미래 먹거리가 뭔지 4차 산업? 말로만 그냥 뭐 4차 산업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공정의 문제에 있어요. 공정의 문제. 예? 아니 조국 딸 보세요. 표창장 위조해서 의사되고
그리고 힘있고 빽 있는 아들들, 자녀들, 딸들, 이런 애들은 로스쿨 다녀서 스펙 만들어 갖고 변호사 되고, 이런 거부터 해결하라고, 이런 거부터. 예?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고민한다. 이게 좋은 말인데 중요한 거는 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뭐냐? 우리 지금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요.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귀족노조 타파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미래 먹거리도 없다. 근데 이준석이가 이 노조에 대해서, 귀족노조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예? 아니 뭘 하려면 이런 노동의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4차 산업 혁명 일으켜야 된다. 미래 먹거리 고민해야 된다. 대안 내놔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미래 먹거리 안 나와요. 귀족노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아주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좀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린 미래로 못 나갑니다. 지금의 귀족 노조를 놔두고는 미래 먹거리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애국 세력들이 매일 나가서 귀족 노조 타파 외치고 잘못돼가고 있는 이 좌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미래 먹거리 고민해 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결국은 노조 먹거리만 만들어줄 수뿐이 없다. 이준석은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뭐 김웅과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윤석열 총장과의 친소 관계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뭐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예, 대선 후보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총장의 주전장은 아닐 것 같다. 예? 이 사람들 둘만 싸우는 건 아닐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윤희숙 의원처럼 경제 관련 국민들에게 맛깔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젊은 세대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다. 2030 세대의 전장이 커지면 그가 특수부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지금 큰 판을 못 보고 있군요. 예. 윤희숙 의원이 뭐 서울시장 나온다고 얘기할 때도 아직 설이 걷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쌓은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지. 말 한마디 조금 시원하게 했다고 대통령 될 것 같으면은 저도 됐어요. 예, 안 된다고. 또 하태경, 젊은 세대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다. 예? 뭘 노력했다는 거지? 하태경이 우파 깨는데 상당히 노력했지. 난 2030을 위해서 하태경이 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대북 운동을 했거든. 대북 인권 운동, 라디오 뭐 북한에 보내는 단파 라디오 운동 했는데, 지금 하태경이 자신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북 인권 운동을 했다면은 지금도 그 동지들을 위해서, 특히 박상학 대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북 풍선 날리기 했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뭐 그런 운동은 하나도 안 했죠. 지금까지 하태경이 2030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건 뭐, 이준석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예. 자, 뭐, 전장이 커지면 그가 특수부대가 될 수 있다. 예. 특수부대? 요즘 채널A에서 무슨 이런 특수부대 요원들 나와갖고 방송하는 걸 좀 많이 봤나 본데, 하태경은 일단 아무것도 안 돼요. 대권 후보 절대 안 됩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 두 사람은 해봐야 1%도 안 나와요. 잡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 떠드는 거죠. 뭐 새로운 얘기 하려다 보니까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아울러 이 전 최고위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자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세요. 당대표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이준석이 몇 표나 받을지,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것도 이번 전당대회 재미로 봐주세요. 이준석이 도대체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까? 그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둘 다 지금 개그하고 있어요. 이번 전당대회가 좀 웃기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끝에는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면은 이제 중심이 잡히겠지만 지금 전당대 꼬라지가 좀 개그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김소연도 나온다고 하고 파면여라고 지금 알려진 김소연도 나온대요. 그리고 이준석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컷오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컷오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컷오프 안 하고 그냥 1부 리그, 2부 리그를 해서 전당대회 열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주요한 인사들은 전당대회 직행을 하고 컷오프 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해갖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만 뽑아갖고 본선에 직행시키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통과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뜬구름잡 이준석의 이 출마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뭐 확실히 뭔가를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역시 얘가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뭐 겉핥기만 해왔다. 뭐 깊이감이 없어요. 깊이감. 여기에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라든가 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아주 통렬한 국민의힘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자기가 이제 비대위원도 했으니까 비대위원도 그리고 최고위원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젊은이다운 해안이죠. 그런 게 보이지가 않고 한 70대 노인이 출마 선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70대 노인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떠버리는 요즘은 70대라도 막 정정하시니까 한 90대 한 100세 노인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떠드는 듯한 그런 노예하다는 느낌도 받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기사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기사예요. 뭐 하태경 얘기 나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하태경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자, 전자개표기 노님 감사합니다. 스머프님 감사합니다. 웃는 날이 오길님 감사합니다. 섹세기님, 김혜병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올라온 건 이것뿐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렸는데 나머지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막 대부분이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자, 이제 문재인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어요.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제가 그래서 안철수 대표한테 이준석도 당대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웃고 말죠. 그냥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만큼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소식, 요게 이제 진지하게 넘어가야 될 소식인데, 문재인이 또 선거 개입에 나섰습니다. 대선이 오니까,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있으니까, 근데 더 이 기사의 중요 맥은, 아직도 문재인이가, 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여기에 제정신이 아니구나, 마지막까지, 여기서 뭔가 뽑아먹으려고 난리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또 하나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도 좀 봐야죠. 선거 조작 시작됐나요? 황현성. 자, 탄핵파를 배제합시다. 흥행 요소는 되겠어요. 흥행이라기보다는 재미라고 얘기해야죠. 재미. 흥행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재밌는 하나의 요소.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허경영 씨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재미적인 요소. 예. 누가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느 정도 받냐 이게 궁금했지. 근데 이제 1% 받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1%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이준석도 재미적인 요소로 보시면 돼요. 흥행 요소로기보다는 재미있는 요소죠. 예. 자, 소식 전합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재판 중인데 울산 찾아간 노 문재인이 해상풍력 여러분 36조 36조를 투자 약속했다는 거예요. 풍력 발전에 36조. 이거를 원전으로 돌렸으면요 국가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 문재인이가 6일 오후 울산시 테크노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 부유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다에다 띄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많잖아요. 태풍을 이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태풍 한 번 오면 36조 날아가네. 이날 행사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그린수소 육성 전략을 문재인 앞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 지반에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하는 고정식과 달리 구조물을 물 위에 띄워서 터빈을 설치해서 발전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부유식 풍력 발전은 수심 5-60m 이상의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위에 띄우는 거니까 굳이 공사비가 많이 안 든다는 거죠. 땅에다가 이제 이게 집안에다가 이제 그걸 박아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그 철심을 박고 그걸 공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띄워놓는 거니까 돈이 덜 들어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태풍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예? 태풍이 오면요 흔들린단 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부유식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복구될 수 있겠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되면 이 터빈이라는 게 이 풍력 발전 터빈이요. 이 터빈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품이래요. 고장이 잘 난데 그래가지고 지금 풍력 발전하는 곳도 안 돌아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터빈이 예민한 부품이라 고장이 잘 나가지고. 근데 게다가 흔들리기까지 한다면 이 터빈이 견딜 수가 있느냐 이거죠. 대부분 고장 날 거라고. 바닷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아시겠지만 이 비바람 또 그 다음에 소금기가 있는 이 비바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식도 빨리 되고 36조 그냥 공중에다 날리는 거랑 똑같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딱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거 조금 뭐 전기라든가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울산 바다를 품고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면서 동해 가스전의 불꽃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이 총 36조 원을 투자하고 21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화석연료 대신 화석연료의 시대를 화석연료 시대의 산업수도에서 청정에너지 시대의 산업수도로 울산은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근데 이게 풍력 발전만 가지고 산업시설을 돌릴 수 있겠어요. 바람 안 부는 날은 어떻게? 물론 바다니까 불겠지만 또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도 걱정이래요. 제주도에 놓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도 과전력을 만들어내갖고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발전은 그만한 전기를 꾸준하게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산이 어떤 날은 많이 됐다가
어떤 날은 적게 됐다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것들은 바람이 불면은 기회다 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그거를 돌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왜냐하면 괜히 더 많이 발전을 해갖고 문제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른 그 전기와 똑같은 이제 발전을 해도 뭐 원자력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일부도 가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력 발전도 있고 이게 또 태양광도 있고 그리고 또 풍력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와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셧다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를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제일 좋은 게 그래서 원자력이다 이거죠. 자, 문재인은 이어서 지역 경제의 희망도 커질 거다 하면서 계속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부유식 풍력 발전은 세계 최초 대규모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36조를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담대한 도전에 나서 주신 울산 시민과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들 뭐 이러면서 많이 격려를 했어요. 예. 자, 하지만 문재인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지금 송철호가 지금 연루돼 갖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야당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의 언급과 보란듯이 논란의 중심인 울산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공언한 이날 행보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나 배치된다 이거죠. 문재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유임시켰다고 합니다. 국정상황실장도. 또한 현재 제1야당의 대표 권한대행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 당사자죠. 예. 김 대표 권한대행은 울산시장을 역임하고 2018년도 재선에 도전했으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지지율이 추락해 실패했어요. 재선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제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피고 도탄에서 우리 국민을 건져낼 것인지는 청와대 여당이 하기에 달려있다면서 철진한 진영 논리, 철진한 이념에 발목이 잡혀 국정 운영에 대한 엄중한 국민들의 비판과 그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현 정권이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송철호 도와주러 내려갔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 대통령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또 대선 개입, 내년 지방선거 개입에 지금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위기인 거죠, 사실. 이게 금액이 여러분 보십시오. 36조에 36조. 이렇게 퍼주기 하고 있다는 거. 선거 개입입니다. 나중에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도 의심스러워요. 부유식 풍력발전소. 야, 참. 베레벨 꼼수로 지금 국가 세금을 뽑아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딱 드는데요. 예? 부유식 풍력발전소. 자, 코알라님 감사합니다. 예, 리엔젤라님 감사하고요. 위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구독 추천 어렵지 않아요. 꾹 눌러주시고 시청합시다. 위기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코알라님 신대표님 오랜만에 올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저는 매달 회비는 양쪽으로 드려요. 화이팅입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알라님. 예,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진짜 아이고 그 뭐 게다가 지금 풍력 그리고 또 태양광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탄소 중립 국가 만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효율도 떨어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거 철거하면은 다 그 중금속이거든요. 그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전국의 우리의 그 아름다운 강산이 태양광으로 다 파헤쳐지고 있고요. 이 10년 정도 후에는 그 중금속 해체해갖고 그걸 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 폐기할 만한 시설도 없어요. 이거 엄청 빨아먹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또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으로 빨아먹으려고 지금 울산 내려갔는데 선거 개입도 하면서 이거 나중에 다 원점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 말에는요. 이런 대규모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음 정권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이 문재인이 지금 이곳저곳 줄을 대서 빨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6조예요. 36조 여러분들. 36조.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16조 써갖고서는 그 4대강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6조 들어갔는데 그거 뭐는 애들 뭐 몇 년치 밥값이다 뭐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36조를 해상풍력 그것도 고정식도 아니고 부유식으로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이 태풍 여름 가을에는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이 태풍을 견딜 수 있을까? 그렇죠. 태풍을 못 견딜 것 같아. 막 흔들리는데 그게 그 터빈이 견딜 수 있을까? 에? 그 거대한 구조물이 매일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 아니 풍력발전소 이 터빈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날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중심축이 잘 맞아가지고 고정돼 있어도 나중에는 그 교체하고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맨날 흔들린다고 하면 그 고정축이 그대로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예? 36조 지금 공중에 날리려고 한다. 이 정권 들어와서 다 하는 짓거리가 이런 거예요. 예. 신안까지 합해서 80조래요. 예. 제이 어비스님은 신안까지 합쳐서 이거 뭐 80조, 100조 막 전국을 갖다가 휩쓸면서 지금 이게 돈을 퍼주고 있네요. 예?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마 이거를 지금 뒤에서 수입하고 이거 풍력 발전하는 이 터빈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수입할 걸요. 뭐 이런 그 관계 된 인간들이 나중에 다 한번 조사해야 돼요. 이거 뭔가 분명히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네. 자, 정진석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거 파면효도 지금 자기가 이제 당대표 출마한다고 얼마 전에 선언했는데 파면효도 이거 기사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예. 자, 정진석 현충원 파묘 퍼포먼스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파묘 퍼포먼스. 예.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파묘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퇴거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대전 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한 시위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주 좋은 법안인데요. 예. 이 정도는 민주당도 허락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 지금 이승만 대통령 파묘하겠다. 박정희 대통령 파묘하겠다. 지금 민주당이 이러고 있어요.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이 묘지도 지금 안내판을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은 세월호뿐이 없는 것 같아. 송영길 아들이 그랬잖아요. 세월호만 신경 쓴다. 제복 입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있다. 경찰들 난리 났어요. 지금 강제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춘다고 해갖고 벌써 한 명이 지금 뇌사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교통사고보다 덜하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죠. 뭐 소화제 먹어도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요.
소화제하고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소화제 먹고 죽었다는 사람 전 소화제 국민들 정말 자주 먹을 텐데 소화제 먹고 죽었다는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좀 거짓말 같아. 응? 소화제 먹고 어떻게 죽지요, 여러분들? 예? 소화제 먹고 옆에서 누가 깜짝 놀리켜갖고 어? 그래서 뭐 심장마비였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 하여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신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예우를 모두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어떤 고통이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미국은 말이죠. 6.25 참전 전쟁 당시에 전사했던 이 군인들의 유골도 지금 북한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북한까지 가서 그거 찾아내고 있고 해외에서 각종 파병으로 인해 갖고 사망한 미군의 시체들 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미군 장병의 그 전사한 장병을 고향으로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안장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미국 영화가 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저는 감동적으로 봤어요. 예. 시신 수습부터 그리고 안장까지 그리고 이동 과정까지 그 예우를 다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근데 대한민국 어때요? 세월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대한민국 진짜 6.25 전쟁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리고 또 세월호 천안함 유족 서해교전 유족 이분들은 심지어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 이분들 앞에 가서 이 좌파들이 왜 6.25 때 전쟁을 해갖고 북한군을 막아갖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냐 항의를 하고 말이죠. 백선엽 장군 보세요. 그때 좌파들이 그 앞에서 시위하고 말이죠.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 6.25 전쟁 영웅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금 우리가 별 거지 같은 일을 다 보고 있어요. 예? 흑당 버블티님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죠? 저는 밤에 잠이 안 와갖고 스마트폰으로 봐갖고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통신사 가입하면 그거 한번 소개해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꼭 한번 보세요. 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제목이 안 올라오네. 올라오면 좀 딱 소개해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생각나는 분 있나요? 파병용사의 시신을 고향으로 싹 이렇게 인도한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니에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닌데 자 한번 찾아볼까 이거. 이게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챈스 일병의 귀환 챈스 일병의 귀환 아니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챈스 일병의 귀환 한번 영화 꼭 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거거든요.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감동적이다. 미국인들의
나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예. 챈스 일병의 귀환. 예? 이게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관이죠. 이 관을 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차량에 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유해 시신 수습 뭐 이런 과정들을, 뭐 영화는 큰 내용이 없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영화가 이제 실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유해를 이제 송환합니다. 이 영화가 너무너무 아주 잔잔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알게 해줘요. 예, 여러분도 한번 꼭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 이번 주 주말, 예, 내일 금요일이니까 저녁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요일 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예, 너무너무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예.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어떻게 미국이 예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뚜비뚜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꼭 한번 보세요. 예. 무조건 이 영화는 무조건 그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영화예요. 자녀들에게도. 예.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파병 갔던 군인이 비행기에 타면은, 그 기장이 이 자리에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우리 장병들이 타 있습니다 하면서 딱 방송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등석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바꿔준대요. 여기 앉아서 가시라고. 예?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제복을 입고 뭐 어디 커피숍이나 식당에 들어가면은 나갈 때 계산해 주는 사람들이 많대요. 고생하셨다고. 얼마나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대단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거지. 세월호 그 희생자보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분들이 대우가 못하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래서 천안함 그 병사 한 분이 가서 그 피켓을 들었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군부대 앞에서 들었나요? 제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아무런 보답도 또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지금 만들었는지. 챈스 일병의 귀환이란 영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고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대단해요. 미국 그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예.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지.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정진석 의원 이게 이제 미국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법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 국립묘지에 가갖고 시위하고 그러면 거의 총 맞아요. 총 맞아. 인간으로도 안 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미국 갔을 때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제 갔었어요. 한번. 미국 갔을 때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근위병 교대식까지 봤거든요. 야, 진짜 근위병 교대식이 정말 근엄하고요. 뭐라 그럴까? 아우, 절도 있고, 야, 미국답다. 미국이구나, 이게. 딱 느껴질 수 있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애국심이 미국 사람들 이거 보고 애국심이 엄청 우러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선 그런 게 없죠. 있으면 이제, 시청학 광장에서 꽹가리, 나팔 같은 거 부는 거, 조선시대 복장 입고 근위병 교대식을 하죠. 그거 보면 힘이 안 느껴져. 뭐 하는 짓거리야. 왜 조선시대 복장을 입고,
근위병 교대식을 하는지. 이게 뭐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예요, 여러분들. 이거 서울시에서 그런 거부터 없애버려야 돼. 서울시에서 주관한 거면은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오히려 광화문 광장 샥 개조해갖고 정말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쫙 세워놓고 6.25 전쟁 기념탑 딱 해갖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근위병 교대식을 해야 돼. 정권 바뀌면 딱 군복 입고 나와갖고 말이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기가 살아있다. 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뭐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나팔 불고 막 다니면서 무슨 아유 참. 신혜식